할 말 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게스트와 정치인의 스타쇼 팟캐스트 악예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하기 잘했네요. 대신해주기 잘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도 악예정 저희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강원도에서는 오늘 첫눈이 내렸다고 하고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기온 영하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해드렸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게스트 진성준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악예정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악예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입니다. 악예정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네. 정치인 네. 이렇게 줄임말이더라고요. 네. 이 제목을 잘못 정했다는 것을 알고 네. 바꿀 수 있는 시점을 놓쳤어요. 너무 오래 했어 이제. 그래서 못 바꿔. 네.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단히. 네, 다들 악의 정이냐 이런 거. 네, 그래서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2부에서 우상호의 친절한 정치가의 시간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일단 재수감이 됐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 두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진성준 의원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마땅히 감옥 살아야 될 사람이 감옥으로 음. 들어가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다 하는 그냥 무덤덤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분이 처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네, 들어왔다 네. 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요즘 뭐 지금 화제가 돼 있지만 과연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가 이제 당시 대통령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 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로 시작을 해서 네. 또 이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수사되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다 그 당시에는 그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가 네. 네. 막상 권력을 놓고 나서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음. 검찰이 이제는 저렇게 기소도 하고 재판에서 유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검찰이 바로 섰다면 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진실을 계속 밝혀왔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 전혀 다 다르게 바뀌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3년 만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분위기 좋을 때는 놔뒀다가 네. 이제 힘 없어지니까 이제 짓밟아서 감옥 보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판 받아서 감옥 살게 하는데 그 선택적 정의 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박범계 의원이 나는 검찰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검찰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때는 검찰의 수사력이 부족했고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봉주 의원이 너무 억울하지. 정봉주 의원은 사실 지금 어떻게 재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명예 회복은 안 되는 건가요? 이제 대법 확정이 됐으니 네. 이제는 한번 물어볼 만하죠. 저는 당연히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습니까? 새누리당이었습니까?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의 네.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네.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이명박 후보의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그걸 좀 하다가 이제 경선에서 지니까 더 이상 얘기가 안 된 것을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붙잡아 가지고 계속 제기했는데 그 최선봉에 섰던 게 정봉주 의원이고 저는 당시에 당직자로 실무 당직자로 일하던 때여서 그 BBK 의혹을 파헤치는 실무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BBK의 주범이 이명박이고 또 BBK를 설립하게 되었던 핵심적인 돈의 원천이 다스에 있었다라고 네.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정봉주 당시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으로 기자회견하게 하고 브리핑하게 했는데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실형을 살았죠. 실형. 만기 1년 꼬박 사셨어요. 꼬박 써놨어 1년. 이제 그렇게 보면
감옥 보내는데 저도 굉장히 일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봉주 의원을. 갑자기 그 얘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미안하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나와서 나 만났을 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와 경선할 때 한 얘기를 자기 그대로 했는데 박근혜는 안 집어넣고 자기만 집어넣었다. 그러니까요. 예. 똑같이 했다는 거야. 사실 그 자료 누가 줬는지도 알아요. 네. 친박 의원 줬어. 네. 정봉주 의원한테.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너무 당해서 정봉주 의원만 이제 그 뒤집어 쓰게 하고 지금이라도 좀 앞장서서 당해서 좀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당이 나서기보다 네. 가장 일차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되거든요. 음. 법원에서의 재심 신청은 본인이 해야지 당이 줄 수는 없어요. 네. 당에서는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 그런 이명박 후보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당연히 무죄이고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고 다만 법률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했으니 그에 대한 명예회복은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거다. 그건 이제 당사자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진행해야 될 바다. 다시 또 반복하면 정봉주 의원을 수사해서 기소시켰고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실형을 살게 한 것도 검찰이고 법원이었다. 네. 네. 네, 저는 뒤늦게나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던 뭐 여러 진실이 밝혀졌다. 이거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계속 이게 그러면 세상에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조차 감옥에 넣어서 1년 실형을 살게 할 정도의 정반대의 사실을 네. 가지고 그게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이라면 이게 왜 개혁의 대상이 아니냐. 네.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을 완전히 짓밟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하고 검찰하고 한패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그렇죠. BBK에 대한 혐의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한패가 돼서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죠.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무부 장관 조국 임명을 막으려고 검찰이 벌였던 수사를 생각한다면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이거는 그 아마 그 나중에 그러니까 뭐 그냥 전직 대통령 순환사 이렇게 희화적으로 다룰 문제를 넘어서 네. 정면으로 다뤄봐야 할. 네, 결국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법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건. 네. 이렇게 우리 나는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왜곡, 현대사의 왜곡이 얼마나 이게 검찰이 바로 섰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한번 지적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검찰 개혁을 강조를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뭐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고 그러면 다시는 이런 나쁜 역사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여러분 먼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유튜브하고 팟빵하고 10만 프로젝트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우상호 의원님 채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우상호 TV 검색하시면 되고요. 팟빵에서는 아계정 팍팍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로 이거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고 네. 보면은 저희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뺍시다 이제. 왜요? 맨날 해당하도 안 해주잖아. 아니요, 근데 많이 지난주에 해요. 5,000명 들었어. 한 어. 3,000명 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 이제 예. 7만 오. 예. 있다고? 강성범 씨 나온 편에 많이 들었어요. 강성범 때문에 들었구나. 의원님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진성준 의원 이제 가고 나서 자기 때문에 몇 명 들었나 계속 클릭해 본다. 네, 진성준도 호소합니다. 아계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 김대범의 대범한 게스트 코너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범이 오빠가 이 자리에 미쳐졌어. 없는 거를 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대범 오빠가 급한 스케줄로 인해서 아쉽게도 다른 일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범한 게스트를 대신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대쪽 같은 우리 선비 같은 국회의원. 요직이란 요직은 두루 거친 서울 강서구 을의 진성준 국회의원과 함께 저희 오늘 대범한 게스트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저희가 양력을 좀 살펴보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1967년 4월 19일에 태어나셨고요. 전라북도 전주 출생입니다. 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신 건가요? 네. 네, 전주 토박이시고 육군 이병 제대하셨고요. 감옥 가셔가지고. 네, 왜 이병으로 제대하셨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하지 말아요. 그러나 네, 네.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군대까지 가서 감옥 가는 군대도 가고 감옥도 가셨잖아요. 군대에서는 안 갔잖아요. 군대에서는. 근데 그게 다 네. 민주화 운동 하느라고 그죠. 생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네. 네. 자랑스러운 네. 우리 감옥살이 하신 분들. 오래 갔다 오셨습니다. 오래. 네,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실 거치셨고 민주당의 전략기획국장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하셨고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9대 하셨고 20대에서는 낙선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계시고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거쳐서 21대 서울 강서구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문재인의 호위무사 진성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호칭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한테는 좀 과분한 별칭입니다. 뭐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엄호하려고 했다기보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당의 대표로 계실 적에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당 내에 반문재인 세력들이 뭐 수장으로 치면 한쪽은 안철수 대표였고 또 한쪽은 우리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셨던 이 두 분이 이끄는 반문재인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네. 아무 이유 없이 문재인 대표들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물러나라는 거였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표를 이유 없이 흔들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게 만들고 그래서 더 가능성을 없애는 일이다. 라고 이제 대응하고 또 그렇게 대표가 싫고 당이 싫거든 당신들이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언론에서 붙여준 별명이 뭐 호위무사다 뭐 이런 것인데 저로서는 좀 굉장히 과분하고 받들기가 무거운 별명입니다. 그래도 옆에서 이제 호위무사 역할을 잘 해주시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도 아주 탄탄하게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이제 먼저 질문을 드릴 거는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 또 그 처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뭔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을지로위원회라고 있다면서요. 네. 네, 이 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을지로위원장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위원장이신데. 우리 당의 전국 조직 네. 중에 사실 다 우리 당을 대표하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전국 조직의 이제 장이 됐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굉장히 이 대한민국 이제 이게 을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을지로라는 게. 우리 사회의 근데 을들을 을 지키기예요. 위한. 네. 을 지키기. 근데 예. 우리 정의로운 우리 진성준 의원에게 딱 맞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화선할 곳 없고 힘들고 이런 분들 현장을 달려가야 돼. 그래서 전임이 이제 최초가 우원식 네. 의원이 하셨고, 그다음 박홍근 의원이 했고, 이하경 의원이 하셨고, 그다음 박홍근 의원이 했고, 요번에 이제 4대째 맡았는데 그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이제 이 택배 노동자 일을 돌봐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올해 들어서만 택배 그렇죠. 노동자 사망 사건이 10건 14건 네. 발생을 한 건데 참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열악할 줄은 몰랐습니다만 네. 네. 저의 이렇게 막 심장을 흔들었다고나 할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십니다.
잘 안 보입니까? 요거를 편집을 네, 나중에 편집해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예. 한 택배 노동자가 퇴근을 하면서 자기 동료에게 보내는 카톡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10월 8일 새벽 4시 28분.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저 16번지 안 받으면 안 될까 해서요. 오늘 420개 들고 나와서 지금 하월곡 램프 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280개 들고 배밭골 9시에 들어와서 다 치지도 못하고 가고 있어요. 중간에 끊고 가려고 해도 오늘 보셨겠지만 재운 것도 많고 거의 큰 짐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일한다는 게 저 집에 가면 5시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 못 자고 나와서 터미널에서 또 물건 정리해야 해요. 뭐 어제도 집에 도착 2시 새벽 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5시. 와. 형들이 저 돈 벌어라 하는 건 알겠는데 장담하는 데 있다가도 또 똑같이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러고 바로 사망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도는 하소연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몇 시입니까? 도대체 아침에 나와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물건을 돌려야 하잖아요. 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걸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 현장을 뭐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매번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법적으로 아예 좀 제도화를 해서 이 정해진 시간 이상은 일을 못하게 하는 뭔가 그런 강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분들이 트럭도 사야 되고 뭐 문자 메시지도 남겨야 되고 네. 뭐 이런 일을 다 해야 돼요. 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2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이 500만 원 이상을 벌으려면 몇 개를 날려야 되느냐면 260개를 날려야 돼요. 하루에. 하루에 260. 하루에 260개. 하루에 260개를 그러면 나눠보면 10시간 일한다고 치고 3분 걸려요. 택배 하나 배달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10시간 중에 5시간만 택배를 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화물을 분류하는 데 쓰여요. 네. 그러니까 5시간 동안 260개를 날라야 돼요. 하나 나르는데 얼마를 들여야 되냐면 1분 30초, 1분 15초 들여야 돼요. 아니 그건 진짜 막 무슨 불가능하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회사에서 고용해라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분들의 노동시간, 과로사만큼은 막기 위한 노동시간을 줄여주려면 택배 수수료를 인상해 줘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약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서울 지역 내에서 택배를 하나 배송하는데 얼마씩 들었냐면 4,000원. 지방으로 갈 때는 7,000원.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런저런 차이가 없어져 가지고 2,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린 거예요. 또 2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단가는 낮아졌는데 물량은 더 많이 소화해야 벌이가 되니까 점점 더 과로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2,500원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그것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조금 아예 뭐 주말에는 택배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해도 막 그렇게 뭐 싫다고 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혜택이 택배 노동자 분들에게 가는 게 또 확실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미리 좀 이런 체계를 마련해야 그래서 되는 사회적 거 아닌가? 합의도 필요하고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뭔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라 그러죠? 노동 중에 산재보험. 그렇죠. 산업재해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물린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보면요, 않잖아요. 이런 거에 잘 보시면 이제 이 문제가 돼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CJ 대한통운이 급히 분류 인력 1,000명을 투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돼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거기 그 회사의 기준으로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회사가 이 물건을 어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배달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분류도 했잖아요. 분류는 본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업무에 지금 우리 진성주 의원 주장대로 하면 5시간을 예, 절반을 쓰고 네. 있고. 그 본사가 인력을 다 따로 고용해서 해야 할 일을 택배 노동자한테 전가했던 거죠. 그렇다고 추가 수당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바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이분들이 이 어려운 어려운 조건이 된 이후에 어떻게 도와줄 거냐가 아니고 노동 그 성격 자체에 있어서 이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떠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부담은 회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걸 또 온통 회사가 다 책임져라고 할 수 없는 게 택배 회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 내지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막 CJ 대한통운은 우리나라 1등 택배 회사인데 10조 이상의 연 매출을 기록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익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투자를 할 여력이 있으면 하도록 요구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택배 단가의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사회적 논의 틀을 만들어서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좀 중심이 되어서 네.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서로 좀 이런 짐들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회적 합의들을 좀 모색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을 드리고 근데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또 을들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짓 하는 갑들도 벌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뛰고 계시는데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또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국감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덕흠 의원이 총선 전에 이제 2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는데 전문건설협회에서 근데 이거를 뭐 다 돌려줬다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은 게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뭐 우상호 의원님은 예전부터 이게 레벨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오셨는데 엄청난 거부죠, 거부. 아니 나는 그 업종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정치권에 오고 그걸 공천을 주는 정당이 제정신인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진 않겠지만 이게 뭔가 정당하고도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진성준 의원이 이분을 때렸는데 반응이 있던가요? 글쎄 지금은 이제 이렇다. 처음에는 막 항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거의 항변을 안 한 채 그냥 그 재판에 어떻게 잘 대응할까, 수사에 어떻게 잘 대응할까만 고민하는 것 같은데. 국감장에도 안 나타나시고요. 예, 사실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저희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천준호 의원께서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자를 대변하는 분인데 이런 분이 어떻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가? 굉장히 오랫동안. 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주 용기 있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를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이제 새롭게 보임을 했는데 그때는 국토교통위원회에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마주보고. 근데 우리 이제 초선의 젊은 정치인 천준호 의원이 용기 있게 상대방 보면서 그냥 예,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문제 제기를 했지요. 근데 그러면은 왜 그 전에는 박덕흠 의원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우리 시대가 이제 발전하는 건데 박덕흠 의원이 무슨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비리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특혜를 받았다거나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충돌이라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면 안 될 정도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준호 의원은 그런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 충돌의 지점이 있는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떠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이해 충돌을 벌였단 말이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항변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을 막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그 친척들이 부인, 아들, 동생, 형 막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어마어마한 그 공사들이 수주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우리 부인이 하는 회사에다가 공사 줘라. 우리 아들이 하는 회사에다 공사 줘라. 이렇게 얘기한
안 했겠지만 네. 안 했겠지만 이런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공사를 많이 줘라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조차도 결국 자기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 그러자 이제 박덕흠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2016년도에 총선을 하면서 이분이 전문 건설 회사를 경영하면서 전문 건설협회 회장을 지냈고 또 동시에 전문 건설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지위들로 전문 건설협회와 전문 건설 공제조합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재선에 도전하는 2016년도에 전문 건설협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만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네. 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2천만 원을 다 돌려줬다라고 했지만 그 최측근의 진술에 의하면 다 돌려준 게 아니고 그냥 1,000만 원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거 수사하면 다 나올 텐데. 네. 다 나왔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그 수사 변호를 누가 했느냐면 당시에 전문건설협회에서 김앤장 소속의 경찰청장 출신, 경기 도경청장 출신의 저 변호인을 고용해가지고 협회 돈으로 7억 7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주고 이 사건을 변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허위 영수증을 막 제출해가지고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근데 보면 채용 비리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 그 대한 전문 건설협회장 재임 당시에 뭐 조카도 그렇고 지인 자녀도 그렇고 뭐 같이 뭐 골프를 치러 갔던 여성분까지 거기에 이제 다 특혜 박덕흠 채용을 의원님은 했고. 이 정도로 합시다. 네. 할수록 성질 나니까. 시간도 네. 한 10분밖에 안 아,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지현 아나운서가 뭐 하나 파면 현장에서 터치해서 또 계속 이게 이제 시간이 이게 3시간짜리인 줄 알고. 네, 예.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어쨌든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언론에서 주목도 안 하고 다들 좀 궁금해하시는 수사 분들이 들어갔으니까. 많아서 예. 예. 예, 예. 좀 제대로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저 라는 추미애 마음으로. 장관의 아들 무슨 휴가 예, 문제에 예. 네, 관심을 쏟았던 반의 반만 쏟아도 그러니까요. 박덕흠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될 정도. 반에 반이 뭐 10분의 1만 쏟아도 글쎄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우리 의원님 뭐 마지막 남은 10분 동안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그러세요. 할까요? 의원님에 대한 질문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뭐 보좌진 출신의 뭐 당직자 청와대 그리고 서울시에서까지 정말 실무 경험을 정말 많이 갖춘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20대 때 총선 때 또 낙선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온 길을 딱 보셨을 때 지금 자리에서 어떤 게 지금의 내 자리를 만든 나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떠세요? 21대 승리로 이끈 배경, 가장 큰 도움이 된 경력. 글쎄요. 가장 큰 도움이라고 하면 저는 저 서울시 부시장 경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19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우상호 의원님처럼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어서 지역구가 없다가 이제 19대 국회 말쯤에 서울시 강서 을구를 지역구로 정하고 이제 김성태 의원과 한판 네. 붙어보려고 네. 했었던 건데 아무래도 비례대표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구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인식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성준이가 우리 강서구 사람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좀 안 들었겠죠. 근데 이제 청와대 일 마치고 뭐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에서 일 좀 하고 지역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청이 있어서 서울시 일을 이제 정무부시장으로 일을 조금 했는데 그때 되니까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합니까? 그 서울시에서 무슨 정책을 세워도 이 정책이 강서구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 예산 중에 얼마가 강서구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강서구 의원님도 아니신데 그 당시에는. 뭐 지역 그죠? 거기서 한번 출마했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 적을 두기로는 했지요.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빼고 네. 그러니 구청장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채로 긴급하게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다 서울시에다가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건의문이 들어오면 당연히 정무부시장이니까 한번 받아보게 되죠. 야, 은평구나 노원구는 이런 일을 한다는데 우리 강서구도 이런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 그런 제안서도 넘겨줘서 한번 검토해보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사심을 또 발휘했고 어쩐지 서대문구를 안 주더라고. 근데 내가 한 가지 일을 얘기하면 내가 진성준원하고는 당에서 이제 실무자 시절부터 늘 같이 일하고 네. 우리 당에서 최고 에이스예요. 일 제일 성실하게 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데 똑똑하고 네. 그때도 내가 사실은 그런 조언을 했어. 강서구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네. 예? 제일 좋은 지역은 어디다. 네. 근데 자네가 중앙당에 인맥도 좋고 하니 예? 제일 좋은 지역을 먼저 선점해라. 네. 근데 이 친구가 굳이 김성태 의원이 강적인데 그 당의 이 녹을 먹으면서 비례대표까지 한 제가 가장 센 사람하고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선배로서 걱정되니까. 근데 그때 내가 사실은 속으로 그리고 이제 가서 실제로 그냥 김성태 네. 전 의원하고 붙더라고. 그때 또 떨어졌는데 내가 속으로 야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진성준 의원보다 훨씬 나는 좀 좋은 지역을 선택했을 것 같아. 물론 선택했다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당시 우선권이 있었어요. 진 의원한테. 그래서 내가 4년간에 떨어져서 속은 쓰리겠지만 저런 자세는 참 내 후배지만 내가 존경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전선을 이탈한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없고 네. 또 서울시정 배우고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이 정도 정치 경력 되면은 이제 약간 달고 달아야 되는데 네. 거침이 없이 말하고 옳지 않은 거에 분노하고 네. 어려운 사람 때문에 이제 눈물 이렇게 울컥하고 이러잖아요. 약간 네, 택배 네. 노동자 그런 게 진성준의 최고 장점이에요. 음. 난 그래서 아주 기대가 커. 의원님도 좀 장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니 뭐 내 얘기할 건 없고 굳이 내가 내 얘기하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야. 네, 의원님이 대략 약간 정말 그게 너무 많이 8가지 지금 정도 장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상호 의원님한테 많이 배우죠. 음. 우상호 의원님이야말로 정치인이 거쳐가야 될 핵심적인 정치 지금 다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이낙연 대표도 뭐 대변인 경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횟수로 뽑으면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훨씬 더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그 우리 이낙연 대표도 명 대변인으로 유명하신 네. 분인데 우상호 의원님은 그보다 더 많이 하셨고 또 원내대표도 네. 하시고 그리고 뭐 순발력이면 순발력 또 사람을 대하는 호방한 자세면 자세 정치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과 역량은 다 갖추신 분이어서 우상호 의원님 같이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우상호 의원님도 2번씩이나 지역구에서 떨어지셨잖아요. 진성준 의원보다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굳이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는 거야 뭐. 아, 그러니까 사실 그 두 분은 가장 그 처음 만남은 어떻게 옛날부터 알고 지내셨던 그렇죠. 거예요? 제가 초선 시절에 네. 우리 당 열린우리당 당직자 어.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당직자 중에서도 계속 눈에 띄었어요. 또랑또랑하고 청실하고 항상 주요 부서에 있었지 뭐 그죠? 항상. 우상호 의원님은 이제 저를 모르셨겠지만 저는 전대협 1기의 부의장으로 학창 시절부터 저는 알고 있었고 흠모하고 있었고 그랬던 분이죠. 네. 네. 더구나 문학 청년이셨어요. 네. 저는 저 문학을 동경만 하고 문학적인 재주는 없어서 그랬던 사람인데 저는 우상호 의원님은 학창 시절에 이미 등단하셨잖아요.
그 저 문학상 받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문학상은 2번 받아요. 2번이나 받으셨어요? 윤동주 문학상 5월 문학상입니다. 아, 윤동주 문학상? 예. 아, 윤동주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저는 5월 문학상은 알아요. 나 이거 뿜을 뻔했어. 이 윤동주 문학상이면 그건 엄청난 상 아닙니까? 아니다. 예술대학교 아니 상이. 예. 어마어마한 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시고 계시긴 아까운 상이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 진이현. 예. 이제 충분해. 이제 내가 한 번 더 길어 지금.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진성준 의원님 뭐 앞으로 좀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꼭 좀 해보고 싶은 거라거나 국회 안에서든 뭐 개인적인 일이든 좀 앞으로 계획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이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하게 되었던 배경은 순전히 지역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저의 지난번 선거 때 제일 큰 공약이 김포공항이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 관문의 국제공항이었는데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국제 노선이 다 끊어지고 네. 이제 국내 도심공항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김포공항이 과거처럼 그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인천공항이 완전히 자리 잡은 만큼 도심공항들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공약이었는데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국토교통위원회에 가서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의 수정과 변경을 이렇게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가자마자 부동산 문제가 그냥 터져 나와가지고 네. 이대로 서울 집값을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 당면한 과제로 막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는 채 막 부동산 문제와 씨름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소명의식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나라가 빈부격차 문제나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걸 반드시 해결을 해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고 또 청년 미래 세대들의 주거 안정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어서 부동산 문제 하여튼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인기가 없는 정책일지 몰라도 예. 끝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끝장을 보신다는 게 가격을 어떻게 좀 잡아보겠다. 집값을 잡아서 떨어뜨려야죠. 네. 지금은 너무 많은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사실 강서가 진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네. 그게 이제 뭐 9호선이 이제 생기고 오른 것도 있지만 진짜 이제는 꿈도 못 꿔요 젊은 사람들은. 네, 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잡힐 거라는 확신은 있으세요?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동을 쳤던 것은 네.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의 주안점을 달리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철학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기조를 유지해 갔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문제를 경기 변동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뭐 못을 박는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분명하게 갖추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경기 변동의 어떤 요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의 큰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고 그것을 법률로 확고하게 못 박아놓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원고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가 뺄 데가 없어. 굉장히 논리적으로 뭐 말씀 원래 이렇게 잘하신 네, 거예요? 원래 잘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는 우리 우상호 의원님 대변인을 오래 하셨는데 대변인 논평을 하실 때 네. 여러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시는데 단 한 번도 원고를 갖고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메모를 해서 메모. 다 이렇게 토시 하나까지 다 적어가지고 예. 그걸 보고 읽으시는데 메모만 갖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잘하시기로는 뭐 우상호 의원님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위기 좋아. 오늘 칭찬 대환장 파티가 열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두 분 다 그만큼 너무나 장점도 많으시고 앞으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거 해요? 아니야, 그거 다 했어. 아니 아까 하셨어요. 아까 다 했어. 저는 진성준에게 우상호란 막 이런 게 내가 있어요 한 거야. 마지막에. 내가 또 하면 이제 우스워져. 근데 저는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이제 대책 얘기하니까 너무 든든해요. 네. 왜냐하면 진 의원이 한번 붙잡으면 그 이슈에서 반드시 성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특히 강북 지역은 좀 낙후해 있기 때문에 강남하고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좀 개발하고 조금 좀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강하고. 근데 그러다가 직업이 막 뛰면 네. 전월세 세입자가 눈에 보여. 네. 그럼 우리는 저런 사회적 약자에게 더 힘을 실어야 되는데, 근데 동네에서 표 좀 갖고 있다 그러고 우리 압박하는 분들은 훨씬 더 약간 좀 재산 좀 있고 집 여러 채 건물 있고 이런 분들이 훨씬 세. 네.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할 때 이 가치가 막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서울 지역 의원들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게 좋고, 특히 이런 부동산 가격 안정은 어느 한 지역구 의원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걸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알아서 해라 이럴 문제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낙후된 것을 적절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네. 공항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음. 공항으로 오는 소음 피해 주변이 묶여서 개발에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한 측면들이 있거든. 네.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풀 거냐. 더불어 풀면 또 집값이 막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딜레마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잘 조화롭게만 한다면 강남북의 균형 발전과 또 이런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뭐 서대문구 네. 서대문구에 계셨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공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진성준 의원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든든해요. 저는 저런 절심을 한다는 게 서울에 네. 저런 의원들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도 있지만 서울 전체와 국민 전체가 갖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릴 거냐 하는 문제가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원들도 민주당에서 좀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중진으로서. 서울에 41명이에요. 얼마나 더 발굴을 해. 나머지 강남 지역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대범의 대범한 게스트 김대범 없이 저희가 네. 달려와 봤는데 사실 뭐 대범한 게스트에서 대범 오빠가 말은 별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존재감 많지 않고 없으면 그렇게 없으면 진짜. 다음에 박지희 없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오창석이 온 걸로. 참. 알겠습니다. 오늘 진성준 의원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앞으로 또 언제든지 저희 야개정에서 부탁드리면 좀 나와주시면은 저희가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에게 인사하시죠. 예, 아까 아계정 좋아요 구독 많이 신청해달라는 말씀 드렸는데 우상호 TV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진성준 의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상 상처에는 호시딩 우상호 약은 약자에게, 정치는 우상호에게. 네, 우상호의 친절한 정치 과외 시간입니다. 저희 둘이서 단란하게 하니까 진짜 과외받는 느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고급 과외를. 김대범이 없는 게 이렇게 허전해본 게 처음이네. 막상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요. 허전하네요.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도 없고. 존재감을 보는 입증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대범 오빠 빨리 돌아오세요. 대범이 괴롭히지 마요. 네, 다음 주에 돌아오시면 저희가 잘해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뭐랄까요, 선을 긋는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 윤석열 갑작스런 정계 진출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윤석열이 정치하는 정치하는 거에 건? 반대다. 정치적인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태도하고 너무 다른 그 발언을 지금 이렇게 원내대표님이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어떤 구성원도 네.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와서 정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홍준표. 먼저 홍준표가 그런 식군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그 전 대표도 네. 그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 거론되고 이런 거 참 창피한 줄 알아라.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안에 인재를 키워야지 왜 자꾸 인재 없다고 그러고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리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뭔가 여권의 입장과 다르게 계속 부딪히고 마찰감을 일으키고 이런 걸 즐겼지. 내심 즐겼죠. 응? 그걸 즐겼던 것이지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대협해서 자기네 쪽에서 키우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에게 착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지지층은 저 윤석열 저쪽 가서 정치하려고 여기서 지금 검찰총장을 지금 활용해 네. 이런 분노가 있었던 거죠. 네. 예. 잘 보면 저쪽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계속 우리 뭐 추미애 장관하고 마찰 일으키면서 계속 갈등 요인만 만들어 놓고 우리 정권에게 말하자면 그 상처만 주고 네. 장렬히 선언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반갑죠. 왜냐하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자기네 진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 윤석열이라는 분의 정치 행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지 않습니까? 하셨죠. 예, 예. 일관되게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요인.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다수의 견해를 피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윤석열 총장도 너무 이상한 정치적 그런 야심이나 생각, 구상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본업에 충실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어쨌든 검찰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검찰주의자인 건데 알겠지만 네. 적어도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협조를 해줘야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요. 네. 사실 이미 국감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길을 찾고 있다. 정치를 할 것이라는 걸 뭔가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본인이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좀 애매해지는 게 아닌가. 지금 대선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많이 나오면 뭐 17%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보수 유튜버의 말이긴 하지만 뭐 다음 주가 지나면 이재명 지사를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본인들끼리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우리 쪽을 도와주는 또 좋은 역할이 있다면 몸값이 한참 올라갔다가 네. 국민의힘에서 한참 기대했는데 지지자들이 네. 나는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안 간다. 아, 이버리면 국민의힘 뭐 그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윤석열이 오는 게 부담되죠.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그 외부인이 온다면. 그러나 그쪽 지지자들은 아이고 우리 쪽에 마땅히 낼 후보도 없는데 윤석열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네 하다가 윤석열이 안 오면 또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예. 쉽지 안 하면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 예. 땡큐다. 예. 그러면은 지금 뭐 공수처라 검란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또 추미애 장관 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이끌고 있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또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들이 대거 이제 뭐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맞서서 이제 또 뭐 그 추미애 장관도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지금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과의 여러 가지 이 약간의 대립은 저는 예견된 것이고 또 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평검사들하고 장관하고 뭐 투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소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인데 일개 평검사들이 이제 막 쥐들이 그럼 지네 검찰총장한테 한번 그렇게 해봤냐고 법무장관한테 겁없이 대들고 이런 건 나 사실 되게 못마땅하고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계속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저는 이 상태에서 더 확산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추정한 게서 그냥 뚜벅뚜벅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이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뭐라 그러든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마치 지금 있는 평검사들의 무슨 의견 제시가 과거의 권력의 소위 말하면 폭압적인 네. 그런 문제에 대항하는 의로운 행동처럼 보이는 건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한 네. 법조인 같은 경우는 지금 검난이라고 이제 여론에서 부풀리긴 하지만 사실 이건 검사들의 댓글놀이다라고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줬습니다. 맞아요. 이게요 검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직을 걸고 예? 부당한 외압 그 싸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네. 검사 내려올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예? 내려놓을 각오는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댓글만. 지금 그런 결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네 통신망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중계돼서 알게 된 것이지. 음.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부추길 필요도 없고 또 여기에 마치 이게 추 장관하고 대항해서 뭐 댓글을 올리면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부추길 필요도 없고 그렇게 확산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뚜벅뚜벅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검찰 개혁이 이제 뭔가 좀 윤곽이 보이는 것 같고 공수처도 그렇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기대에 좀 부응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궁금해하세요. 원희룡, 뭐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뭐 황교안까지 이분들이 뭔가 이제 그 보궐선거가 아니더라도 다시 좀 정치권으로 나와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있거든요. 그 당 내부에 이제 어차피 뭐 저희가 그 당 내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딱히 지금 인물도 없고 해서 예. 보수당 쪽은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대략적으로라도 좀 예상이 되나요 지금? 안 돼요. 이 인물들 빼면 네. 인물이 더 없어요. 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미 이제 뭐 대통령 후보를 해봤거나 예. 또 이런저런 활동을 해봤던 분들이 제일 지명도가 높죠. 근데 그분들은 이미 효용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예비군들이 있잖아요. 저희 잠룡이라고 불려지는 네. 그런 분들이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오죽하면 윤석열 예. 총장이 그 당 소속도 아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네. 검찰총장인데 야권 후보로 대접받아서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비정상적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 된다고 보고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은 계속 이렇게 조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쪽 후보들은 속타죠. 좀 자기 당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인기가 높고 예. 자기 당 후보들은 영 지지율이 뭐 다 3% 미만이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르려 하는 건 바로 그 점을 걱정해서 자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지 안 올지 확인도 안 된 사람이 너무 자기 당 후보인 것처럼 여론조사 되어서 대서특필되는 건 맞고 일단은 그걸 막아놓고 우리 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구하든 그 안에서 해보든 그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그 당의 만약에 리더라면 이건 정말 답내기 어려운 네.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후보군도 지금 조사된 거 보면은 서울시장 안 하겠다고 뛰쳐나간 오세훈 그리고 그다음에 2위가 뭐 안철수, 3위가 금태섭 이렇게 잡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정말 인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거기가 그 인물들을 키우는 일을 예. 너무 안 해왔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내 인물을 싹을 좀 자르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봐도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지 뭐 없는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결국은 막걸리 회동 하시면서 옛날 인물들 다 모아가지고. 막걸리 먹기엔 좋은 사람들이죠. 제목 나왔습니다. 명언입니다. 막걸리 먹기 좋은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참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이 보수의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다고 네. 보진 않습니다만.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전체가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무슨 즐기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지하게 충고한 적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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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 안에 인물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냐. 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요. 저희는 10년간 노력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대표 맡았던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저희 당은 지난 그 기간 동안에 혁신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득권 내려놓기, 당 구조 바꾸기, 그다음에 안에서 개파 없애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해서 이 노력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약속 중에 일부 지키지 못한 것도 있어서 우리가 사과도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10여 년을 진짜 와신상담, 네. 절치부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당장 내년에 선거가 어떠냐, 내후년 선거가 어떠냐를 얘기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준비하면서도 2년 후에 다가올 대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난 3년 그러니까 정권을 내놓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뭘 했냐. 그런 것도 한번 평가하는 거예요. 급해지니까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을 모시고 갔으면 그분이 하자고 한 거 한두 개 정도는 받아줘서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제 3법을 바꿔주든 예. 네? 아니면 정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데 문을 열어주든 인재영입위원회 같은 거 열어주든 하나같이 못하게 하잖아요. 네. 법도 못 바꾸게 해. 응? 딱 하나 당명 바꾼 것밖에 없는데 아직 당 색깔도 못 정했어요. 그런데 네. 당 색깔도 못 정해서 도대체 무슨 색 잠바를 입어야 될지 몰라. 그 정도 합의를 못 하잖아요. 그게 와. 저는 안에 혁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충 김종인 대표 가지고 재미 좀 보다가 일정 시점 지나면 자르고 자기네가 다시 좀 지지율 회복하면 주도권을 행사할 생각인데 어쨌든 뭐 재보궐선거까지는 가시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김종인 대표의 책임이 아니고 김종인 대표가 세력전을 펼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보수가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생각을 받아서 비대위원장을 맡겼으면 그분이 하자고 한 것을 한 번쯤은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셨을 때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권 다 휘둘렀잖아요. 네. 그때 유인태 자르고 이미경 자르고 막 잘랐잖아요. 이해찬. 예. 근데 우리가 찍소리 했습니까? 꼭 참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유인태, 이미경, 이해찬 이런 분들이 뭐 무슨 비부정에 연루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때 자르니까 유인태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그냥 승복했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만약에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친박이 거두들 막 잘라봐요. 저당이 가만히 받아들일까요? 그런 정도로 희생과 헌신 없는 혁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내놓고 이 지지를 올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뭔가 내놓고 뭔가 결단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몇 가지를 좀 고치고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분이 하라는 대로 가령 나는 차라리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아직 해줘야 이 사람들이 정권 잡으려고 정말 아주 이 악물었네. 응? 뭐 하나 바꾸는 게 없어서 저는 제가 이런 충고를 뭐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김종인 표 결국 혁신은 실패했다.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예. 그럼 막걸리 몇 잔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당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체제로 다 이제 전환될 거 아니에요? 11월 지나면? 그러면 바뀐 거 없이 그냥 그 당의 그 모습에 이 당명만 바뀌는데 후보를 얹히는 건데 과연 국민들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점점 뭔가 이렇게 수렁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 말씀도 안 들었고 네. 지금 하신 말씀도 안 들을 것 밤에는 같아요.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어쨌든 저 이렇게 또 오늘 우상호의 정치가에 아주 알차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악의정이 이제 매주 멈춤 없이 달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역시 특급 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급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구지? 저 최강욱 대표. 그래요. 네, 열린민주당의 당대표이신 최강욱 의원이 네. 나오실 예정인데 그 법사위 김진애 의원하고 이제 맞교환한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모릅니다. 직접 다음 주에 얘기해요. 직접 물어보셔. 미리 예고하고 그래.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저희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가시면 너무 활약을 잘하실 것 같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보통 계시기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최강욱 의원님과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이제까지 게스트 중에서 최고 네. 대표이시니까요. 우선. 맞아요. 그러니까 아, 당이 당 대표를 무려 당 대표를 모십니다. 네, 화끈하고 신선한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또 홍보 많이 해주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